안녕하십니까.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독도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국제법에서 우리가 일본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크리티컬 데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한 얘기죠. 국제법에 관한 국제법 용어입니다. 크리티컬 데이트. 결정적 기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하신다면 독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티컬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영토 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이라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비교적 자꾸 독도를 얘기할 때 너무 역사적 접근에 의해서만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독도를 영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국제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법에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이 비교적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적 기일인데, 이 결정적 기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날 이후에 어떤 증거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국제법에서 크리티컬 데이트, 결정적 기일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거는 국제법상의 제도인데, 논의되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는 이 기일에 있어서 동결된 것으로 본다. 즉 우리나라가 어떤 독도 문제의 영유권의 결정적 기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날짜로 모든 것이 동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밀더라도 그 증거는 채택될 수가 없고 인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국제법에서 크리티컬 데이트입니다. 다루어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증거력이 부정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크리티컬 데이트가 뭐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고요. 먼저 크리티컬 데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당사국이 권원 보강을 위해서 각종 시설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인데, 국제재판에서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경우 정해진 일정한 시점이 바로 결정적 기일, 크리티컬 데이트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 독도 문제 내지 독도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 기일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서 국제법에 맞는 크리티컬 데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크리티컬 데이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받아들이지가 않고 하는 게 국제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데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도의 크리티컬 데이트는 1951년 1월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평화선입니다. 일명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 라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51년 1월 달에 발표를 한 평화선이 바로 이 결정적 기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크리티컬 데이트 결정 기일은 평화선인데, 일명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평화선은 뭐라고 이 선언을 했냐면은 영유권 선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걸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그냥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게 크리티컬 데이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날 이후는 일본이 어떤 증거를 내놓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국제법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이걸 연계를 시켜서 독도가 우리 거라고 하는 확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즉 오늘날에 흔히 말하는 EEG, 배타적 경제 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실상은 우리 해양 영토다라고 영유권을 선언한 게 바로
평화선언입니다. 이게 1951년 1월 달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 정부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승만은 이 경계선이 한일 간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이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평화선으로 명명한다. 한일 간의 평화, 즉 영유권에 관련된 최종적으로 이거를 선언함으로써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평화선을 국제법에 맞게끔 영유권 선언을 했는데 이 당시 일본이 이 문제를 갖고 이의 제기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 선은 크리티컬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충분히 그러게 된다. 자, 선포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연합군 사령부 스칼핀입니다. 677호에 의거 독도가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죠. 자, 이거는 요전에 이제 한번 옛날 걸 강의를 조금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조선이라는 왕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갔죠?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으로 갔죠. 왕국에서 제국. 그 다음에 일제 35년간 강점이 있고 강점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게 아니죠. 바로 어디로 갔어요? 미 군정 시기로 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군정이 3년을 하다가 그 3년 군정이 마치고 민국으로 넘어가죠.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왕정에서 제국, 강점, 군정, 민국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왜 따지냐면은 영토에서는 승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땅이 네가 이 땅 주고 샀어? 산 거 돈 주고 샀다는 증거 대봐.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내 땅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승계라고 하는 개념의 국가 영유권에서는. 그럼 우리는 조선의 그 영유권이 제국으로 넘어갔고 그게 미 군정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군정에서 그대로 승계를 이양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군정 시기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제 스칼핀 677호에 의해서 전 세계에다가 미 군정이 선포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제외되고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는 독도,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안쪽으로 한다. 명확하게 이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독도가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미 군정에서 선언을 했고 대한민국은 그거를 어떻게 됐죠? 이양을 받았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51년 9월 강화조약이 서명되고 52년 4월 28일부로 이게 발효가 됩니다. 언제 발효가 된다고요? 52년 4월 28일부로. 그런데 일본의 주권은 회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독립을, 일본도 독립을 합니다. 일본도 미 군정 시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1952년 4월 달에 4월 23일인가요? 일본이 독립일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우리는 언제 독립을 하죠? 45년 8월 15일 날은 독립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방일이죠. 해방일이고 48년 4월 18일 날에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권을 가져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 일제로부터 강압으로 해방은 됐지만 우리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은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48년 8월 15일 날에 우리가 최초에 5월 10일 날에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최초로 행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48년 8월 15일 날에 완전한 독립을 하고 주권을 갖는 국가로서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48년 4월 28일부로 이 강화조약이 발효가 되는데 강화조약이 발효가 된다고 하는 건 미 군정이 미국을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되며 국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본 주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권이 회복이 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법에 맞춰서 뭘 한다고요?
선언을 하는 거죠. 평화선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칼핀 10335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의거 무효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받쳐두던 스칼핀 조약 제3조와 10335 각서가 절패를 부른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은 51년 9월 달에 했고 이듬해 52년 4월 달에 이거를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되기 이전에 평화선을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평화선언은요, 말 그대로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은 발효 석 달을 앞두고 52년 1월달 평화선 설정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이 제2의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우리는 자꾸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독립을 한다라고는 주권을 가져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1952년도에 독립이 됩니다. 52년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고 51년도에 맺게 돼 9월 달에 맺게 되는데 52년도 4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4월 28일 날 발효가 되기 전에 미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을 해줘갖고 정부를 수립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그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은 한일 간의 국제법에 있어갖고 틀림없이 독도 문제가 될 걸로, 해양 영토가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선을 미리 주창을 한 겁니다. 이게 영유권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분은 한일 간의 평화 유지다. 당시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은 3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배 60해리의 영해를 그 당시에 선포합니다. 물론 이 국제법에 안 맞게 그 당시에 3해리의 영해인데 60해리를 선언하니까 미국에서는 60해리 인정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60해리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일본의 대응은요, 52년 4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일본 주권이 이제 4월 23일부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일본 역시 이제 이에 대응해서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독도에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갖다 꼽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쟁 중에, 이때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안 끝나고, 우리 한국 전쟁은 53년도에 끝납니다. 이때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을 하니까 일본이 살짝 들어서 팻말을 그 주소를 했는데,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이 팻말을 뽑아버리고 같은 해 10월 달에 일본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감행을 합니다. 어떤 실력 행사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통쾌한 역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통쾌한 역사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한국 전쟁 중에 있었는데도 해군을 이 동원을 해갖고 해상 전력을 동원해서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선 어선들 300척을 납포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중에서 44명의 일본인들을 사망시킵니다. 왜? 들어오지 말아라. 평화선을 선언하고 영유권 선언해서 여기는 한국 해양 영토에 들어오지 말아라는데 300척이 들어와 버리니까 총을 쏴갖고 44명이 사망을 하고요. 이 300척에 있는 사람들 다 몽땅 포로로 잡습니다. 남의 해양 영토를 함부로 침해를 했다고.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EEG에 해당하는 배타적 경제 수익의 개념이 아닌 60해리를 뭘로 봤냐면 독도로부터 60해리를 우리 영해의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영해를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라고 57년까지 4,000명을 말입니다. 일본인을 평화선 침범 혐의로 대한민국 형무소에다가 구금 조치해버립니다. 마산 이쪽에다가 쭉 해갖고 전부 구금 조치를 해버리고 55년도에 해양 경찰대를 우리가 창설을 해갖고 그때부터 정부에서 확실하게 독도를 이렇게 지키는 이런 어떤 일련의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크리티컬 데이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평화선의 선포의 의의는 영해로서의 평화선은 독도를 일본의 도발에서 확실하게 지켜내는 결과라고 하는 거 같고, 시류적 지배라고 하는 결과인데, 이 시류적 지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국군이 들어가는 개념보다 경찰이 들어가는, 국군은 나라를 지키지만은 그 섬은 우리나라 안쪽에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치는 누가 하죠?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대를 창설해갖고 그때부터 주둔을 시키죠. 영예로서 선포함에 따라서 한국 어민들이 폐지되기 전까지 그 10년 가까이 이 기간 동안에 어로 활동을 자유스럽게 60해리까지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일본의 어선은 접근이 금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선에 관련된 것을 좀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국제법에 맞는 영유권 행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00년에 10월 23일 날에 고종이 칙령제 41호로서 울도군을 행정지명을 만들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 갖고 울도군은 지금 울릉도와 그 옆에는 죽도, 독도 이 세 개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칙령제 41호를 국제법에 의해서 영유권 선언을 한번 했고, 대한민국이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건 대한제국 시절이죠. 제국의 왕국 거를 제국이 이어받고, 제국 걸 누가 받았다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쳐갖고 미 군정이 3년간 이어받아 승계를 받았잖아요. 이양을 받고 그 이양 받은 것을 다시 군정 거를 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이 이거를 이양을 받았다. 그래서 대한제국에 반 대한민국의 정부는 결정적 기일로서 평화선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선언을 해서 이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평화선이 사실 무력화가 됩니다. 요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앞에를 찾아보시면은 한일 간의 해양 영토라고 했는데 무력화를 시키는데, 어쨌거나 무력화된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아까 결정적 기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날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증거도 무력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화선은 무력화가 됐지만은 이 평화선을 선언한 그날 이후의 모든 증거 능력은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평화선이 무력화가 돼도 결정적 기일에는 국제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바로 이제 평화선의 그 당시에 보호 수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안쪽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단지 이 당시에 너무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마도를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럼 이 당시에 평화선을 선언할 때 대마도를 왜 포함 안 시켰느냐? 이때 그래 전쟁 중이었어요. 이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일본과 48개국이 합의를 할 당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마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말 그대로 국뽕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국제법에 안 맞는다고 해갖고 그 평화조약에 맞춰갖고 우선적으로 이 안쪽으로 하고 독도를 평화조약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켰다. 이게 이제 관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영유권은 개인이나 지자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만이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보에다가 싣는 거죠. 그래서 이 관보에다가 평화선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갖고 영유권을 전 세계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이게 관보 속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38도 공공분 초 해갖고 노스 이스트 해갖고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뭐 그 당시에 결제 라인에 있었던 요 대통령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극비 문서, 이게 다 이제 평화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이 자료가 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서 이제 일본이 이제 ICJ는 국제사법재판소죠. 국제사법재판소 이 내용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를 아셔야 돼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지금 약 한 198개국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198개국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강제 관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본은 끊임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문제를 갖고 가자고 하죠.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에 구성되어 있는 기능을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ICJ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문제를 관할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한민국은 198개국이 ICJ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7개국만이
ICJ의 강제 관할권을 창성합니다. 자, 강제 관할권 찬성과 배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우리를 원고로서 우리를 제소를 해서 우리 피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강제 관할권을 우리가 찬성을 하게 된 나라는 나가야 됩니다. 그 원고가 나오라면 피고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 세상에 그거하고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 강제 관할권에 있어 갖고 재판을 누가 걸어도 거기에 나가서 그걸 대응할 의무가 없다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강제 관할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ICJ는 다국적 재판관이 여기 있죠. 근데 저희가 이게 뭐 ICJ에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쭉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에 이 독도 문제를 갖고 국제법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익이죠. 저희가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봐야 이익될 게 없어요. 손해날 것만 있죠. 그럼 왜 손해날 것만 있냐? 자신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재판 과정 많이 보잖아요.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부터 판사한테 돈을 이 다국적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자금을 많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비교적 일본이 좀 관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재판관이 일본으로 돈을 잔뜩 받고 미친 척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면은 우리가 손해날 일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린 강제 관할권의 배제국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본의 주장은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자체는 타당해요.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방적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분쟁이 맞다는 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분쟁을 자꾸 분쟁화시키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 분쟁이 없으면은 이 ICJ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가도 우리는 강제 관할권이 배제가 돼 있지만은 그냥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말로 도발하고 뭘로 순시선으로 도발하고 여기를 분쟁 지역화를 시켜야지만 된다. 그러나 독도 분쟁의 대상이야.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일본이 억지로 자기 주장하는다. 우린 ICJ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일본이 그토록 국제법을 가자고 하는 이유는 일본은 패소해도 현상 유지다. 승소하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면은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땅을 뺏기게 된다. 일본은 패소하건 승소하건 전혀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주장을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반대죠. 만약 간다면 한국 승소해 봤자 승소하면 뭐합니까? 현상 유지인데요. 아까 얘기대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갖고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재판관이 미친 척 한다고 하면은 패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공식적으로 승소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접을 가능성도 또 없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애초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ICJ 강제 관할권은 우리는 유보하고 있어요. 거부 국가입니다. ICJ 임의로 독도 문제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아무리 원고로서 피고 나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한국의 동의 없이는 ICJ 제소는 불가능합니다. 독도를 ICJ에 제소하기 이전에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ICJ 제소는 그냥 도발의 수단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니까 중국과 이 도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ICJ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안 갑니다. 지네는 가자고 해도 안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제 관할권 배제국으로 재판이 불가하다. 내내 했던 얘기들이. 그래서 일본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국제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도가 지금 우리 남한의 영토로 돼 있지만은,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본다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잠재적 영토 간의 개념에서는 독도가
북쪽의 영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가 이렇게 평화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북조선까지 우리 땅이 되지만은 뭐 적화 통일이 된다고 국제법은 이제 그런 가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남한의 영토가 북한 영토가 되는데 그때에 있을 때 독도가 남한의 영토인데 일본이 갖고 갔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도 남한이지만 북한하고도 현재 대립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RCA 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012년 현재 간헐권 수락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이구만요. 그래 198개국 최근에 한 198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67개국만이 여기에 가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도 영국만 수락했을 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다 강제간헐권 배제 국가입니다. 영국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카쿠 열도 문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고요. 물론 한국도 강제간헐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RCA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증거자료와 사실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영토임이 객관적 자료에서 완벽하게 판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크리티컬 데이트 결정적 기일 그러니까 1951년 1월 달에 우리 이 문제는 완전하게 끝났다.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증거 자료도 결정적 기일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는 그 이전에 평화선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는 어떤 누가 우기고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 상실의 원칙에 의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여러분 국제법을 이해를 하시고 독도에 대해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 영토 지켜냅시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